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률 철학TV 제160강은 황후보다 당신의 창부가 되겠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세의 그 유명한 러브 스토리, 수도사와 수녀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수도사와 수녀의 그 사랑 이야기인데, 여기는 로마의 그 황후이자 고급 창부가 된 그 유명한 메살리나 황후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거세된 신학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생식기를 자르는 경우가 떤 경우인지 그리고 엘로이즈가 아벨라르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황후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당신이 창부가 되겠소. 예, 창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랑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이 사랑의 편지가 나중에 수많은 작품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 함께 묻혔고요. 무엇보다도 아벨라르에서 시작된 대학의 역사가 우리나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도 보태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거세된 천재 신학자, 즉 아벨라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중세의 신학자이자 수도사였고 철학자였던 아벨라르가 자기 가정교사 제자였던 엘로이즈와 사랑에 빠졌고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자 엘로이즈 삼촌이 악당들을 시켜서 잠든 사이에 아벨라르의 생식기를 자르는 짓을 저지르게 되고 당시 파리 여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마치 자기 남편을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역사적으로 생식기를 자르는 경우는 형을 받아서, 궁형을 받아서 예를 들면 남성은 생식기를 제거하고 여성은 질을 폐쇄하는 결국에 자손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형벌인데요. 그 사마천이 이 형벌을 받고도 끝까지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 유명한 사기를 썼다는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황관들은 이 가난한 집안 형편을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스스로 환자, 거세된 남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성기와 고환을 함에 담아서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서 다산 정약용에 쓴 애질량에서 나오죠. 약물 자른 것은 슬퍼하다. 여기는 이제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군적에 올라서 군대에 가지 않으면 대신 세금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아들의 생식기를 자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남편이 칼 들고 들어가더니 피가 방에 흥건하네. 스스로 부르짖길 아이 낳은 죄로였구나. 다산 정약용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자, 다시 본 이야기로 들어와서 자, 지난 영상에서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숙부가 이 소문을 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고 그러게 되자 두 사람은 갖은 박해와 무수한 소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엘로이즈는 두 사람의 결혼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지속 가능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통찰했고 아무리 두 사람의 사랑이 깊더라도 세계적인 석학이자 역사의 길이 남을 학자의 앞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벨라르가 수도자의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내적인 자유, 사랑을 위한 헌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로이즈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만 꽃피웁시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아벨라르 역시 그녀의 결심을 존중하게 되고 이 선택은 인간으로서는 크나큰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엘로이즈는 구원 요청의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이렇다 할 연락 없이 20년 동안 각자의 수도 생활에 정진하는데 아벨라르는 수많은 적들을 피해 다니다가 트루아 지역, 파리에 근교에 있는 트루아 지역에 파라클레토스라는 기도처를 마련해서 생활을 하고 그 사이에 엘로이즈는 아르쟁테유 수녀원의 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수녀원은 1127년 무렵에 생드니 수도원과 토지 소유권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재판을 벌였는데 여기에서 패소한 결과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여전히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아벨라르는 자기의 기도처를 아르장테유 수도원의 수녀원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아르쟁테유 파리에서 12.3km 떨어진 그리고 모네 작품입니다. 엘로이즈는 그 후로도 아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을 이어가는데요. 자, 황후보다 당신의 창부가 되겠어. 이런 내용의 편지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아벨라는 제자들을 위해서 감동적인 편지들을 많이 보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로이즈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본 엘로이즈는 감동을 받는 한편 또 서운한 마음이 들기를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나에게는 왜 위로의 편지 하나도 없을까? 그래서 그러한 솔직한 감정을 장문의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전 세계를 다스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에게 결혼의 명예를 바치며 전 세계를 영구히 지배케 함하고 확약해 준다 해도 나는 그의 황후로 불리기보다는 당신의 창부로 불리는 편을 더 달갑게 여겼을 겁니다. 엘로이즈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고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 초대 황제로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 불리는 태평성세를 이룩한 왕입니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케사르 시저가 암살된 후에 그의 유언장에 따라서 후계자가 되었고 언론과 민회는 그를 신으로 선포했고 뿐만 아니라 많은 로마인들의 숭배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살리나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스 1세 셋째 부인이자 황후인데 그의 후임 황제인 네로의 사촌 누이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궁정 안에서 은밀한 방에서 애인들과 함께 유격의 향연을 벌였고 밤이면은 매춘굴에 들어가서 밤새 손님을 받으면서 음란한 성행위를 했는데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매춘부와 섹스 경쟁을 벌인 결과 1시간에 한 명씩 24시간 동안 25명의 남자들을 상대해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창녀촌에서 몸을 파는 메살리니의 그림입니다. 자,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엘로이스는 우리가 함께 맛본 저 사랑의 기쁨이 너무나 감미로워 그것을 뉘우칠 생각이 일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내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 삶의 모든 단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보다 당신을 노하게 할까 더 근심이 왔습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욕망보다도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욕망이 더 컸습니다. 아벨라로 엘로이즈. 자, 전설이 된 사랑인데요. 이 편지를 받은 아벨라르는 수녀원으로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평생 편지 쓸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사랑의 편지가 오가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아름답고 애절하다는 거죠. 이의 소문이 나자 고위 성직자들은 교회의 권위와 위신이 떨어질 거다 염려하면서도 두 사람의 편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편지는 책으로 출간돼서 널리 읽혔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 제목은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전설로 남은 중세 수도사와 수녀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편지인데 12통의 편지에서 아벨라르는 자기가 욕정에 의해서 엘로이즈를 범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때문에 정신과 육체 모두에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엘로이즈는 그 만남이 비록 부도덕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그 사랑을 선택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한정숙 명예교수는 엘리오즈의 사상은 여성 스스로가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중세 당시에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죽어서 함께 묻히는데 아벨라르는 1142년에 죽어서 엘로이즈가 그 시신을 아벨라르가 세우고 엘로이즈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파라클레토 오라토리 수돈에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로이즈가 죽자 두 사람은 합장이 됐는데요. 프랑스 혁명기에 수돈이 파괴되자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가 1817년 파리 페르랍세즈 공동묘지로 두 사람이 옮겨와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아벨라리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3,000명 이상의 제자를 거느린 세계 최고의 선생님 혹은 소크라테스의 환생이다. 12세기 파리가 유럽 학문의 중심이 되게 만든 인물이고 그때의 이게 파리, 오늘날의 파리인데요. 엘로이즈는 아벨라르가 이 도시 즉 파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200년경 파리 성당학교는 드디어 대학으로 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파리 대학에서는 13세기에 신학, 법학, 의학 등의 학과를 어, 개설하고 교수진을 구성한 다음에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오늘날 세계 모든 대학의 기원이 됐다. 당시의 대학입니다. 여기는 이제 1257년에 개교한 파리의 소르본 대학의 그림이고요. 이때 이제 파리 대학 교수 중 일부가 잉글랜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옥스퍼드 대학교를 개교했고,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교수가 뛰쳐나가 만든 것이 바로 케임브리지 대학이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 매서추세츠주 케임브리지시에 있는 이 하버드 대학을 세웠고, 보스턴에서 서북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아이비리그는 미국 북동부 8개 명문 사립대학을 일컫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일본 서양의 대학 제도를 본받아서 동경 제국대학을 세웠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수용한 대학교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경성제국대학을 세웠으며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이 대학의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오늘날의 이제 말하자면 인문학부가 마루니에 공원에 있고 여기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오늘날의 모습인데 여기가 이제 서울대 의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세된 신학자 아벨라르 그럼에도 엘로이제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했고 차라리 자기가 희생해서 아벨라르의 암내를 막지 않는 결심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수녀원이 어려움에 처하자 아벨라르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아벨라르는 그 도움에 응답했다는 거죠. 요청에. 황후보다 당신의 창보가 되겠소라고 하는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엘로이제는 아벨라르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죽어서 두 사람은 함께 묻혔고 아벨라르가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엘로이즈가 말할 정도고 무엇보다도 아벨라르에서 오늘날 세계의 대학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참고한 문헌은 저의 청소년을 위한 동양 철학사,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 그리고 철학 스캔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길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